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촛불조진의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 저는 마이크로 인해서 제 자유를 찾았습니다. 크게 웃을 수 있어졌어요. 저번에 댓글에 네. 너무 그 음량차가 심하다고. 나는 작고. 네, 선생님은 작으시고 저는 지폐 발성을 쓰고 있다고. 네. 지폐 발성은 아니고 그냥 평상시 발성입니다. 제가 웃을 때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요. 네,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서 이제 들리시면 이렇게 크게 활용하면서 쓰겠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댓글을 또 반영해 주시고. 그럼요. 멤버십 뭐 참 소중한 대단해요.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의견 주십시오. 네. 네. 제가 다리 꼬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 몇 달째 다리를 못 꼬고 앉아 있습니다. 책상 바꾸라 그래가지고 책상 바꾸고. 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 네, 그럼요. 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보시는 분이 바라면서. 편하시다면 저희가 뭐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청남이 격주 1회 촬영되고 있고요. 1부는 한국사회 분석, 2부는 메일로 받는 사연 상담으로 이뤄집니다. 사연은 우측상단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혹은 고정 댓글에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해야겠더라고요. 메일이 사연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사연 보내주세요. 선생님의 눈빛이 기뻐 보였어. 방송 종료는 없습니다. 방송 사연을 안 보내주셔도 방송 종료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뭐예요? 내년에 또 새로운 기획으로 또 다시 해야지요. 어쨌든 근데 궁금하신 거나 이제 고민되는 것들 사연 혹시 아직 많이 남아 있을까 봐 안 보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난 방송 댓글 소개해 주시죠. 김경성님, 심리학을 사이다화시키고 계시는 분. 암울한 이 시기에 멍들어 지쳐가는 온 국민들 가슴에 위로의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변해가는 것. 촛불 전진 식구님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선생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심리학의 개념을 새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심리학은 뭐 정치학이냐, 뭐 사회학이냐, 심리학으로 어떻게 이런 모든 질문에 방송을 할 수가 있냐, 심리학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연구하는 심리학은 미국 심리학이나 주류 심리학이 아니죠.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심리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걸 담은 책이 곧 1월 달에 나옵니다. 오히려 제목이 혹시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심리학은 아니시죠? 사이다 심리학?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은데 역시. 출판사에서 그렇게 안 붙일 것 같아요. 네. 제목 여기 지금 소개해 주시면 아직 안 돼요? 제목이 안 정해졌어요. 정해지는 중. 1월 달에 나오나요? 1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1월에는 그 책으로 한번 방송을 해야겠네요. 그 내용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적인 심리학에 심리학. 대해서 네. 책이 1월 출판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댓글 후원해주신 김소망님, 김태형 소장님 덕분에 요즘 숨 쉬고 살아요. 제발 강건하셔야 해요. 라고 네. 해주셨어요. 강건이라는 표현을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그게 내가 이게- 사극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왕. 네, 그 정도로 존경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숨을 쉬게 해주시는 분인데요. 네. 김서영님, 내 안에 폭력성을 알아차리게 하는 점이 윤 정권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내일은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나 두드려 깨야겠어요. 아주 차근차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어우 열받아. 이런 댓글도 되게 많았거든요. 욕을 자기 평생 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 욕을 하고 있다고. 뒤늦게 욕을 배워서 하고 있다. 욕 맛을 알았다. 내 안에 폭력성. 저도 윤석열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폐륜 망언들을 하는 국힘당 사람들 보면 정말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네. 좋은 건 거죠? 네. 이런 폭력성은? 정당한 분노죠. 정당한 분노. 억지로 참을 필요 없죠. 네.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나 두드려 깨는 건 괜찮은 거죠? 뭘 깨냐고 하죠. 자근자근 깨지신다고 하는데. 그 공공기물 같은 걸 깨시면 안 안 되고. 되지. 네. 안 되지. 자기 소유의 어떤 물건, 네. 아니면 이제 촛불을 들고 나와서. 맞아요. 네. 목소리로. 뭐 국힘당 목소리로. 간판 이런 거 깨는 수 있어요. 그런 거 괜찮겠네요. 네, 물론 이제 처벌받겠습니다. 네, 처벌을 각오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유초희님, 이 방송 칭찬 들으면서 치유받고 들으면서 박장대소 해주셨어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방송의 특징인 것 같아요. 치유와 웃음이 함께한다. 공존하는. 네. 잼님,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 초인종 눌렀다. 압수수색 바란다. 이거 뭐야? 나 너무 겁나. 모르세요? 몰라 이거 뭐야? 그 더탐사 시민언론 아. 더탐사 기자가 한동훈 지방 그 주거 침입죄로 고소당했잖아요. 그러고 며칠 안 돼서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네. 이런 정관석화 같은 속도가 이례적이에요. 네. 그리고 뭐 주거 침입을 설사해다 쳐도
그거 뭐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니까요. 주거 침입죄로 어떻게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무슨 범죄 물품이 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거 침입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집에 찾아서 네, 이제 벨을 네, 누른 네. 건데 예전에 이제 벨티족이라고 해가지고 벨 누르고 튀는 사람들 이제 다 압수수색 당하게 되는 세상이 왔어요. 아 진짜 너무 가지가지하죠. 네. 제니님 안농훈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논리 자체가 유치한데 그냥 아무 말 내뱉기예요. 해주셨어요. 안농훈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아 근데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그냥 한동훈을 이렇게 하신 건가? 안농훈이라고 많이 불러요. 많이 해요? 선생님 모르시죠? 뭐요? 안농훈. 안농훈? 아 하나씩 빼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러네 위에 한 동- 대머리 위에를- 가발을 붙인 거 아니에요? 소름. 와 선생님 와, 와. 대박이다. 글자에서 가발 하나씩 네. 붙인 거. 아 그거구나. 어떡해. 나 너무 궁금했거든. 이게 왜 안농훈이라고 하지 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추측해 본 건데. 아 선생님 맞는 것 같은데요. 와. 가발을 맞는 벗긴 것 같아요. 거구나. 아니 이게 틀려도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맞는. 그렇네요. 몰랐습니다. 아 진짜 너무 소름 끼쳤네. 이게 제가 지난 방송 때 그 한동훈 싫어하는 심리 이제 분석을 하다가 네. 그래도 말은 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댓글로 반박이 나겠어요. 그게 어떻게 말을 잘하는 거냐. 아무 말 대자치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왜 그 말을 잘한다고 느껴질까요? 저는 한동훈이 그러니까 일단은 좀 멈추지 않고 끊기지 않고 문장을 주저주저. 완성해서 말한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거는 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문장을 잘 완성하지 못하고 끊기진 않아요. 아. 말이 쫙쫙쫙 나가요. 윤석열이랑 비슷하네요. 왜요? 윤석열은 잘 끊기죠. 끊기나? 뭐 이러면서 아. 계속 끊기죠. 네, 네. 네, 근데 한동훈은 끊기지 않고 쭉 나가죠. 네. 내용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조현병 환자들도 말이 안 끊겨요. 쫙 나가요. 네, 그 대신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인 거네요. 그렇죠. 주구장창 떠들 수 있는 능력. 이게 정광훈도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정광훈도 정광훈은 그렇죠. 나름 목적의식적으로 얘기해요. 약간 흐름이 있나요? 예, 의식의 흐름이? 예.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거 주고받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눈치껏? 상황을 보기도 하고 반응을 보기도 하고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땐. 네. 근데 한동훈은 그게 아니고 뚜껑이 열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푹 나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와다다다다다. 윤석열의 화법의 좀 특징은 뭘까요? 그거는 이제 생각이 안 나서 그죠? 당황하고. 근데 윤석열을 만나본 사람들에 의하면 예전에 그 어떤 지인이 윤석열 검찰 시절에 만난 적이 있었나 봐요. 자리에 가면은 부하들 놓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그땐 얘기를. 긴장을 안 하니까. 네, 그 차이가 있네요. 네, 긴장하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부하들 같은 사람들을 두고서는 긴장할 필요 없잖아요. 끝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주주주주. 근데 뭐 내용은 없을 거예요, 별로. 내용이 없죠. 한 얘기 또 어떤 하고. 내용인지 궁금하긴 하다. 그리고 윤석열은 술 먹었을 때 얘기가 더 잘 나와요. 그렇죠. 화났을 때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겠죠? 동백아 씨. 그래. 어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술 취한 상태냐 아니냐. 지금 단주 중이잖아. 네,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술을 즐겨 먹던 네. 시절에 술을 먹으면 말을 잘하는 사람. 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잘해? 술을 먹으면 막 할 말이 막 떠올라. 근데 술을 안 먹으면은 그냥 네. 차분한 성격인 차분해, 거죠. 원래 근데 맹구 술을 차분해요. 먹으면 좀 업되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윤석열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긴장이 풀리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특징이 비슷하네요. 아무 말 대잔치 않은 그런 특징. 죄송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말이 많은 거죠. 말이 많은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한동훈이랑 윤석이랑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김건희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맞아. 김건희 혼자 떠들걸요? 김건희가 말하겠죠. 네. 두 명은 말을 못하겠죠 거의. 음. 그게 예전에 그 해외 방문 캄보디아 갔을 때 김건희가 이제 나가 하는 거 그 영상 이슈였잖아요. 네. 보니까 김건희가 그거 말고도 이 영상도 있어요. 대통령님 일로 와봐 사진 찍자 맞아 사진. 맞아. 반말하는 거 봤어요. 있잖아요. 네. 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막 어버버 해가지고 가가지고 사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대통령님이라 한 게 다행이에요. 그죠? 아니 근데 맞아요.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이러고 안 하고. 저도 그 긴장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말이 근데 나는 더 되게 역할놀이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또 이상했어요. 그런 것도 네. 있다. 사회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1% 오를 때마다 대폭 상승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분석이 나온 거는 이제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화물연대 파업의 강경 대응
한 거에 대해서 지지층 결집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도 오를 수가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지지율이 왜 올랐다고 보시는지 분석 한번 해주십시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확고하게 자기 입장을 정하지 않은 중도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네. 알아야 되겠고 극우 보수 세력들의 심리도 알아야 될 텐데 이 극우 보수 세력이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왜 극우 보수가 되었느냐?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서 극우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국힘당이 주장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것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극소수의 부자들만 지지해야 되거든요. 그쵸. 국힘당은. 나머지는 다 반대해야 돼요. 근데 극우 보수 세력의 상당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걸 지지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공포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공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무서워서 색깔 공격 당할까봐, 뭐 빨갱이로 몰릴까봐, 그게 무섭고 아니면 이제 국가 폭력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보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가장 강력한 보수성을 드러내겠느냐? 공포가 심해질 때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이 화물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네. 뭐 끔찍한 막 말들을 내뱉었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거의 그 급으로 그냥 막 죽일 듯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안 통치의 조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게 공안 통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느꼈을 거고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두려움을 느낄수록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보수로 돌아가는 게 한국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 네.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전 국가적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월드컵이라든가 옛날 금모으기 같은 거. 금모으기라든가 아니면은 윤석열이 싫다라든가 이런 네. 의견 일치가 거의 되는데 이 경제 사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개인 이기주의적 태도, 집단 이기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가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정치적으로는 약간 진보 내지는 중도 성향을 띠다가도 경제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재벌들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뭐 흘러내린다. 네, 삼성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경제는 파업하면 안 된다. 안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제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 생존권에 위협이 생긴다든가 돈 버는데 지장이 생긴다든가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나름 진보성이 있지만 이런 사안에 들어가면 보수성을 띠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박시영이라는 분은 경제보수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더라고요. 뭐 이념 보수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파업이라든가 노동운동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노동자들 파업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잖아요. 반대하는 편이잖아요.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파업해서 임금이 오르면 장사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하고 당장 파업이 벌어지면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 윤석열이 강경 대응을 하면서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그래 일단 파업을 진정시켜야지. 경제 위기가 생기면 안 되잖아. 경제가 파국에 처하면 안 되잖아. 전국이 멈춰섰다 이렇게 하도 떠드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고 일단 지지를 하는 쪽으로 보수화되는. 보수 성향을 드러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다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는 한국 사회에 거의 없어요.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극소수 뭐 아주 몇 명 빼고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지지하는 거예요. 자기 이유가. 그게 이제 주로 공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민주 시민 사이에도 반노동자 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노총을 굉장히 싫어한다든가 적대시한다든가 뭐 귀족노조라고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역대 정권이 계속 반노동자 정책을 취하고 반노동자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도 민주당이 노동운동이나 진보정당이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다른 데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지만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반노동자적 시각, 수구적 시각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좀 반등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공포가 주요한 원인이다. 근데 이 공포가 순간적으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수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래 못 가고 반드시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면 박정희가 옛날에 유신 독재를 선포했을 때 한동안 좀 잠잠합니다. 무서우니까. 근데 그것이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반유신 반독재 투쟁을 폭발시키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권에게 해가 됩니다. 근데 단기적인 반짝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하고 정부의 강경 진압이 잘못됐다라는 여론도 절반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야 40%는 못 넘는 거죠. 음, 이게 뭐 대단히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가 60이라는 얘기인데 아직도. 네,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낮죠. 근데 그나마 조금 이탈되고 있었던 그 보수층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그 효과? 보수층만 결집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똘똘똘똘 뭉친 보수는 30%밖에 안 돼요. 10%는 무너지지 않는 중도라고 선은, 보시면 돼요. 네. 그 10%는 공포에 좀 질린 사람들이라고 하겠네요. 분위기 보고 아 이거 야 분위기 안 좋은데 음. 그 다음에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근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실 귀족 노조도 아니고 네. 이제 대기업의 무슨 노조가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너무 현실 자체가 굉장히 처참한 너무 열악한 상황으로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그 내용을 모르고 지지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단 파업이면 다 싫어 이러는 네, 거? 네. 우리 한국의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뭐 대기업 노조가 파업할 때만 욕했습니까? 그렇죠. 비정규직이 파업해도 욕하고 네. 누가 파업해도 욕하는 세상 아니에요. 즉 노동자들의 파업권 자체를 불언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일하는 거가 더 네, 네, 각성되다 보니까 적어도 노동운동에 대해서만큼은 우호적인 정권이 없었어요. 노동자의 권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네. 없어요. 그 유럽에서는 이런 식의 시민의식이 아니거든요. 음. 다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파업하면 굉장히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지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또 권리 행사를 할 때 지지를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어떤 국민적 권리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권리는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노동자들의 노동자의 권리에 권리. 대해서만큼은 없애도 된다.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반노동자적 시각이 굉장히 근데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노동자잖아요. 네, 그렇죠. 나잖아요. 뭐야? 근데 노동자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있죠. 봐야 되는 건가요? 끊임없이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한가르기 같은 거 엄청 많이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자를 굉장히 천대하는 교육을 하고요. 실제로 육체 노동자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경멸의 언어로 쓰여요. 넌 그러다가 육체 노동자밖에 할 게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이렇게 누군가는 하고 있으니까 사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노동자 하면 일단 천하게 보는. 특히 이제 몸으로 쓰는 이제 육체 노동자 그럼 더 천하게. 그게 사회 풍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주장하고 싸우면 불온시하는 네.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한국 사회에서. 사실 이거에 그 강화했었던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정부랑 싸워야 되는 사안들이 당연히 생기고 네. 협상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네. 국가 운영 원리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민주노총을 상당히 악마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네, 그랬죠. 그래서 민노총. 네. 민노총 저것도 파업 또 한다. 네, 네, 네. 절박한 사안을 가지고도. 네. 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정서도 좀 다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거의 뭐 네.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노동자 정서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힘당은 한국의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그럼 누구를 대변하겠습니까? 국민들 그 나머지 국민들이라면 기득권자를 지어한 나머지 국민들. 그러면 나 대부분의 나머지 국민들 다 노동자예요. 네. 뭐 요즘엔 육체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 노동자에서부터 저 같은 프리랜서 노동자까지 다 노동자거든요. 그렇죠. 그럼 압도적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변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
대다수의 보편적인 네. 국민들이잖아요. 그게 민주당의 정체성 아닌가요? 그래야 근데 되는데. 근데 사실 여태까지 민주당은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에서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힘, 나머지 주변부 기득권자들을 민주당이 민주당. 대변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 즉 네. 계급 정당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서구의 진보 정당하고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고 민주당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진보 정당들은 다 노동자들 기반이에요. 이제 북유럽 같은 나라들 보세요. 사민당들이 다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노조 조직률이 막 70, 80% 넘고 네. 거기에 기반해서 사민당이 정권을 잡고 그러니까 좌파 뭐 지금 진보 그러면 다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혹은 농민. 네. 근데 한국은 노동자 농민 기반이 아니에요. 이 야당이라는 게 뭐 진보 정당이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진보 정당을 출연을 못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홀로 역할을 어떻게 뭐 떡고물을 다 주워 먹고 네.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지향을 갖고 민주당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예, 나름. 그런 것들이 막 예. 혼합돼 있죠 지금. 막 민주당 섞여 안에. 있죠. 네. 정체성이. 그렇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노동자 농민 같은 절대다수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야당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국힘당 하나면 충분하죠 뭐. 그래서 민주당이 최소한 반노동자적인 입장에서는 안 돼요.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더라도 또 우호적이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다수 국민이니까. 네. 근데 그 절대다수 국민들을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과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 때도 상당 정도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을 적대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는 큰 과오라고 생각해요. 네. 그 노동자들을 잘 이렇게 권리를 보장해주고 하면서 자기 정치력의 기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래가고 네,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정당이 튼튼하거든요. 국힘당이 다시 까불지 못하게 할 수가 네. 있어요. 근데 노동자들을 자꾸 배제시키니까 노동자들 대다수는 국민 대다수인데. 예, 정치에 네.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소위 정치 무관심층화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만 하겠습니까? 노조 활동하면서 경제투쟁밖에 안 해요. 임금 올리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정치엔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자꾸 배제하니까, 네. 싫어하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 소위 촛불항동, 촛불시민 이런 대우에 노동자들이 전면적 결합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노동자들이 전면 결합했다면 벌써 뒤집었잖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서로 천군만마를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 분리지배를 하려고 그 노동자들을 계속 가르는데 그런데 속지 말고 노동자들도 하나로 뭉치고 전 국민이 또 그런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그런 반민주노총 이런 악마와 이거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아래서는 또 노동자들과 꼭 손을 잡아가지고 투쟁을 네. 해서 이 정부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구하시더라고요. 네. 촛불에 나오면은 노동자들이 왜 결합을 안 하냐, 민주노총 와야 된다. 그리고 네. 옆에서 민주노총이 이제 집회할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막 다 응원해주고 네. 민주노총을 한다. 네. 네. 이 윤석열 반대, 윤석열 퇴진의 구호 아래 모두가 단결되는 네. 지금 이런 현상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건. 근데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는 욕을 먹었던 데는 이 지배층의 그 악선전, 왜곡선전 또 한몫을 했지만 민주노총이 과거에 걸어왔던 잘못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너무 경제투쟁 위주로 대공장 노조 위주로 네. 노동운동이 진행되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좀 바꾸려고 비정규직을 중시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이미지화되면서 네. 국민들 속에서 프레임이 돼서. 쟤네들은 대공장 애들이 지네 이익만 챙기려고 밥그릇만 챙기려고 한다라는 편견을 이제 형성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민주노총이 그런 경제투쟁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맨날 임금 인상 투쟁만 해. 그러면 이기주의적 집단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것만 신경 난 다 쓴다. 버리고 나왔다. 예, 우린 다 버리고 나오는데 쟤들은 아직도 지네 임금만 올리려고 그런다. 국가적 사안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투쟁을 민주노총이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을 안 하게 된 것은 정치투쟁을 하면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노동자가 무슨 정치투쟁을 하냐. 네. 그러다 그래도 보니까 저러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을 무서워해요. 하는 거를.
하면은 욕을 먹으니까 뭐 불온하다. 네. 아, 저거 빨갱이 집단이다. 네. 순수하지 않다. 그럴 때 또 순수하지 않다 그래. 어떻게? 예. 그래서 이 민주노총이 내부 노동자들 교육도 잘 안 하고 정치 투쟁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경제주의로 가요. 네. 임금 인상 투쟁만 해요. 그럼 국민들이 싫어요 또. 저것들은 맨날 좀 자기네 이질감 느껴지죠. 밥그릇 싸움만 해. 악순환이네요. 공동의 5% 없으니까. 탄핵할 때 나오진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노동운동이 가장 진보적인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부에서 교육도 잘 하고 정치의식 같은 걸 높이고 노동자들이 우리 촛불 시민들 중에서도 가장 정치의식이 높은 집단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힘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이런 반정부 이제 반윤석열 투쟁에 결합도 하고 그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제 드디어 그동안의 이 악선전의 그 후과를 걷고. 깨고 그렇죠.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와. 민주노총 만세가 나올 네. 상황이에요 지금. 그럴 이게. 수도 있는 네. 지금 좋은 야.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민주노총도 황골탈퇴하고 그렇죠. 국민들도 민주노총을 적극적으로 동반자로 끌어들여서 반윤석열 투쟁을 하는 그런 시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소홀해지면서 노력은 했지만 이 반노동 정서 때문에 좀 주저 있었던 것들이 후과가 네.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이 이제 그거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속의 내용을 좀 우리가 찬찬히 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말씀을 들으니까 민주노총의 애환도 느껴지면서 네. 지금이야말로 같이 손잡고 갈 때다 이런 게 더 확고한 느낌이 들어요. 네. 같이. 퇴진투쟁에 와주십시오. 이상민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떴어요. 되게 거창하게 떴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 해서 다행이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하던데 해임 건의안은 어차피 딱 윤석열이 거부하면 그냥 끝나는 일이거든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통과됐었지만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해임 건의안 발의를 왜 한 거냐, 이게 뭐가 효용성이 있는 거냐, 네. 장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던데요. 요거 뭘까요? 우리 민주당 얘기도 했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거라면 지략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뻘짓한 거잖아요. 거부권 행사하면 끝인데요. 물론 명분은 얻을 수 있겠지만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입장에서 추진했다고 한다면 그건 쇼죠. 쇼. 보여주기식 정치를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신을 더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좀 자기 덩치에 맞게 좀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에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하도 이제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총동원해서 자기 180석 가까운 의석수에 맞게 과감하게 반윤석열 투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를 놈들 빨리빨리 잘라버리고 통과시킬 법들은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국정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회복되기는 하면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해임 건의안 발의한 게 앞으로 이후에 그 정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국힘당이나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확인하는 절차로 만약에 생각했다면 의미 있는 뭐 딱 절차다 열려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명 돌아선 거 아니에요, 권은희? 그쵸.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네. 권은희 한 명만 찬성했을걸요? 네. 해임 건의안에.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해임 그걸 건의안을. 확인할 거예요. 물어보지 가서. 권은희한테. 그렇게 어렵게까지 확인을 하는. 약간 정신 승리하는 그 분석이었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더 황당한 일은 이거였습니다. 우성호 의원이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상민 해임 건의안 어차피 부결될 거 알았을 텐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상민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부결되면 그랬더니 그냥 쭉 갈 거고 국민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황당했던 게 해임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진짜 말씀하시는 쇼한 거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뭔가 강경한 제스처를 하는 척한 안을 던진 거란 말이죠. 전 이거야말로 국힘당이 말하는 그 정쟁, 쇼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상호 의원의 태도 자체가 이 문제의 절박함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하면 그럼 탄핵을 시킬지 이상민을 자르고 이 문제를 처벌하기 위해서 머리를 강구해야 되는데 태도 자체가 해임 건의안 안 되면은 뭐 국민들이 심판하시겠죠. 이러다가 그렇구나. 이제 민주당이 심판당하겠어요. 네, 잘못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윤 정권 탄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 대한 분노예요. 네.
그거는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벌써 까먹은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찍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에게 압도적 다수 의석을 몰아줬습니다. 그때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썼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기회 준 거다.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민주당이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대선에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썼고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의석을 가지고도 지지부진한 개혁을 거의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다. 네, 사실. 그 결과가 정권 찬탈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당선돼서 우리보다 더 뻘짓을 하고 있다. 민주당보다. 그러니까 봐라. 그래도 저놈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는 이제는 앞으로 안 먹혀죠. 국민들에게 안 먹혀요. 그거 갖고는. 우리가 그래도 쟤네보다 좀 네. 낫다. 뭐 이 정도 갖고는. 국민들이 뭔가 각오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럼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태도로 나간다면 뭐 당연히 저는 다음 총선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실정을 많이 해도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다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네. 그렇죠.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랬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아무것도 안 네. 하는 것보다 난데 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특히 12구 참사 지금 국힘당이 지금 다 그만뒀잖아요. 네. 네, 국정- 국정조사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민주당이 밝히긴 했어요. 예, 근데 그 뭐 국정조사 갖고 될까요? 그거 안 되겠죠 지금. 예, 특검 같은 거 빨리빨리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과감하게. 근데 그것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도란 예, 말이죠 의원 예, 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다 하고 지금 열심히 해야지 겨우 될까 말까 할 때 너무 일을 미적 안 하는 거하고 절박성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념 성향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을 어떻게든 지지한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또 국힘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싸우는 거 보고선 지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쟤들 싸움 잘하네. 잘하면 뒤집어 엎겠는데? 이길 수 있겠는데? 그거에 의해서 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싸움을 못하고 맨날 두드려 맞고 그러면 그걸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공안 정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실 검찰을 네. 동원해서 이 공안 정국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떨어져요. 오히려. 예, 오히려 저것들은 뭐 안 되겠는데 저렇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렇죠. 민주당이 꼼짝 못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잘 싸운다.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윤석열 펄펄 뛰게 만든다. 그러면 지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해야 미래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너무 안일하게 지금 전국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네요. 네. 네. 조정훈 의원이라는 사람 있잖아 시대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얼마 전에 이런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아침에는 진보, 밤이 되면 보수가 되고 아침에 보수, 저녁이 되면 진보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자기 그런 낮전 밤. 그런 생각인데 정치는 뭐 문제를 푸는 것이지 무슨 예전처럼 좌파 우파에 나눠가지고 이념으로 나눠져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는 게 뭐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해리성 정체성이 나로처럼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그 보수라는 말을 아직도 너무 순수하게. 인격이 자꾸 바뀌는데. 아니 그게 뭐였냐면 그 영상이 자기 후원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들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할 말을 하고 산다 뭐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무슨 강연회에서 한 거예요. 연세대 정외과 강연 가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네. 이렇게 당당하게 사실 나 머리 비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기는 너무 가치관도 없고 철학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니 뭐 그 자기 정체성이 없는데 미래를 어떻게 나간다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모르잖아요. 왔다 갔다. 아침에는 저쪽으로 갔다가 밤에 이리로 갔다가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자리에 서 있겠네. 그러네. 네.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면 제자리죠 뭐. 아 그래서 너 이런 정치인들 좀 어떻게 봐야 되나? 한국은요 이념의 과잉이 문제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많이. 네. 이념의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부재가 문제예요. 제대로 된 이념이 없는. 없어요 네. 제대로 된 이념이. 제대로 된 이념을 얘기할 수 있는 풍토가 없어요.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같은 것 때문에 이념 자체를 제대로 얘기하는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정당도 없어요. 정책 경쟁을 하는 정당도 없고 이념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정당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좌파랑 우파가 없다는 없다는 거잖아요. 얘기죠. 그 진보 보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끼리 이념이 없지. 다 똑같은 게 자기들끼리 이념 갖고 뭘 싸워요. 이념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너는 뭐 훔쳤지, 너 챙겼지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치, 정상적인 정치, 즉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선명한 경쟁을 하는 정치가 한국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념이 부재한 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이념이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네. 예, 그게 문제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한 예, 국회의원이네요. 분명히 있어야죠. 자기 이념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죠. 국민들한테. 네. 그리고 그게 문제다 그러면 그 이념을 수정하면 되는 거죠. 더 좋은 쪽으로. 네. 근데 아예 난 이념이 없어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보랑 보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죠. 그 말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개념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잘못 쓰고 있다. 잘못 쓰인다. 그런 거죠. 네이버가 말하는 보수가 이거 아닌데 이런 그러니까 얘기 지금 같은 거. 조정훈 씨는 잘못 이해했어 이 말을. 네. 이게 생각이 없고 이념이 없다라는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인데 자기는 이념이 없다라고 이실직고를 했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반대한 거잖아요. 바보군요. 법사위에서. 네, 바보네. 유일하게 기권해가지고 그 패스트트랙에 네. 태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 반대 때문에 부산된 거잖아요. 자기의 그러니까 과오를 뭔가 되게 멋지게 포장하고 싶었나 그렇죠. 보다. 그때 법사위 때는 보수였던 거예요. 그렇지. 밤에 했나? 당선된 데는 진보였고. 그날은 그때 왔다 갔다 아침이었고. 했구만요. 이제 헬이 많네. 네, 그러니까 그랬군요. 자기 합리화하는 발언이었겠네요. 그러면. 전 뭔가 되게 유연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정할 줄 알고 뭐 이런 건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 보통 개풀이었네요. 기회주의자라고 그러죠. 근데. 네. 기회주의자죠. 진짜.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도가 이게 솔직한 편이고 뭐 아는 편이죠. 그 이재명이 옛날부터 그런 얘기하고 자기 보수주의자라고 실용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자기 보수주의자라 그래요. 네. 합리적 보수. 그러면서 국힘당은 보수가 아니고 쟤들은 극우 꼴통들이고 내가 보수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 뭐 이제 정의당 정당들? 뭐 이런 정당들이 진보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진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죠. 아직 거기도 모자라. 약간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 그게 진보인 거죠. 네. 자기 보수다. 솔직한 거고 정확한 인식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진보라고 거짓말은 안 해요. 진짜 진보라면 더 급진적이에요. 네. 예. 근데 그런 진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있으면 죽었습니다. 조봉암 선생 네. 그런 분이 진보죠. 네. 네. 네, 돌아가신 아유, 분. 너무 슬프다 그지. 네. 어디 가서 진보라 하지 마. 네. 저는 어디가 진보라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우. 저는 보수적 진보예요. 야. 아. 진보에서도 보수 정도인 것 같아요. 저 급진적으로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윤석열 퇴진고 들고 촛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탄핵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퇴진고가 더 강경한 고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퇴진과 탄핵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걸 요구해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탄핵은 윤석열에 대한 처벌을 혹은 뭐 윤석열을 제거하는 거를 어디다 맡기는 거냐? 헌재. 헌재에 맡기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헌재가 믿을만 합니까? 아니요, 아우. 걱정됩니다. 네, 헌재 우리 지금 재판 기관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이 네. 극에 달해 있잖아요. 법관복만 입으면 이제 믿음이 안 가요. 네, 그죠. 저는 AI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 받을 때 AI한테 받고 싶어요. 맞아. 차라리. 네, AI는 공평하겠네, 좀 그래도 그게. 공정하거든요. 그쵸, 이거 의도는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약간 잘못할 수 있어도 네. 외국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더 잘한대요. 진짜. AI가. 최소한 AI는 자의적으로 뇌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네. 술 먹고선 밤에 이제 네. 얘기한 다음에 찍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AI가 더 정확해요. 공정하게 판결을 하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한국은 다 AI로 바꾸자. 검사부터. 윤석열 몰아내고 사람을 잘 키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하에서는 다 AI로 바꾸는 거예요. 좋습니다. 법관부터 싹. 자, 뭐 어쨌든 네, 헌재. 예, 제도권에 맡기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탄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힘이 참가해야 돼요. 박근혜 때랑은 좀 달라요. 박근혜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 탄핵이 성공한 것은 뭐 최초로 시작되고 얼떨떨한 면에서 된 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내부 분열도 있었죠. 저쪽에 네. 친박 비박 뭐 이런 식의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박근혜를 좀 싫어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종합되면서 가능했던 거지
뭐 탄핵이 강력한 이제 무기였기 때문에 국힘당이 협조를 잘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협조할 가능성이 없어요. 국힘당이 네. 당을 윤핵관들이 장악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게 다 쳐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잘랐고 다 잘라고 그래가지고 반대 세력도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치고 탄핵에 동참할 국힘당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설사 그게 성사된다 한들 헌재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5년 동안 일상으로.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네. 뭔데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저는 헌재가 그 모든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도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차라리 국민투표. 국민투표가 낫죠. 네. 예, 이제 그런-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진짜 네네네. 그 윗선에. 헌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도권에 맡길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해내야 된다. 그래서 퇴진이 맞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타도라는 것도 있어요. 타도.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타도. 주고 싶다. 타도 진짜. 마음은 지금 타도가 아니고 뭐 사형 뭐 지금 이런 정도예요. 단두대에 올려 막 이런 정도인데 이승만 끌어내렸듯이 그때는 이승만 타도하자. 그렇죠. 이승만 타도하죠. 타도였죠. 어. 네. 그다음 하야하라였죠. 하야라. 하야. 근데 이게 국민들이 좀 느끼시기에는 퇴진이 되게 약한 구호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경한 구호는 탄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장 탄핵을 시키자. 받침대가 있어서 그래 핵자가 들어가지고 그런 거 무시 못하죠. 아니 퇴진도 퇴 들어가요. 퇴진 진짜 맞아. 기억자가 들어가요 뒤에. 그리고 핵이 들어가 핵. 하야는 안 되는구나. 하야. 어쩐지 하야는 정이 안 가더라고. 타도. 너무 부드러워요. 하야. 타도가 괜찮아요. 타도는 좀 타도 셉니다. 타도가. 비급발 이런 식으로 음절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에는 이제 퇴진은 요구를 하는 거니까 윤석열이 스스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과 더 좀 강력한 합법적인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탄핵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야말로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맡기는 거죠. 네. 정치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진짜 실제로 탄핵이 안 된다면 그렇죠. 그 이후에 무력감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그대로 못합니다. 뭐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추진해서 안 되면. 근데 선생님 퇴진하고 타도는 그러면은 이거 너무 전략 노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려오게 해야죠. 어떻게? 아. 자기가. 국민항쟁이 아. 있고 도저히 그러니까 못 이제 버티겠다. 옛날 같이 보면은 그리고 막 단체에서 하야 성명이 나오고 네. 꺼지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시위할 때마다 용산으로 몰려가서 포위하고 그래가지고선 국힘당에서 이러다가 혁명 일어나지 않겠나 걱정돼서 내부에서 저 새끼 끌어내리자 목소리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하야의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죠. 6월 항쟁 같은 분위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 퇴진 때 분위기라든가. 거의 전국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면은 그렇죠. 자신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버틸 가능성이 높죠. 높죠. 끝까지. 네. 그래서 타도를 해야 된다. 타도는 뭐예요? 그럼 타도. 끌어내는 거죠 가서. 타도는 그 쳐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용사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국민혁명이잖아요, 그냥.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되면은 주변에서 다 윤석열 배신할 거예요. 버틸 수가 자기들도 없겠구나. 죽을 수 있으니까 저 동달아서. 그러네요. 예, 그다음 제일 먼저 아마 등에 칼 꽂을걸요. 한동훈이가 또 한 일 할지 몰라요. 기대하겠습니다. 한뚜껑님, 안노우님.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아무리 미쳐 날뛰는 윤석열도 그렇죠. 개인으로 버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주변에 지지층이 있으면 윤핵관들이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렇죠. 언론들도 다 붙어가지고 도와주니까 이런 거지. 네. 만약에 조선일보만 지금 등 돌려도 그렇죠.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 중단해가지고 뭐 실수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제보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죠. 얘가 이런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국민적 지지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퇴진 구호를 두는 거고 퇴진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하신 저번 주 방송에서 얘기했죠. 전국민적 항쟁이 지속돼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거다. 네. 지금 같은 수준으로는 당연히 퇴진이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탄핵 구호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점점 네.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같은 이제 방향성인 것 같은데 정확히 설명해 드리면 되겠네요. 네네네. 탄핵이 더 약한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을 적극적으로 네. 우리가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윤석열이 명확하게 반 노동자 입장을 드러냈잖아요. 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그 진압만이 아니고 노동 시간을 그렇죠. 68시간으로 연장한다고요? 69시간.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일주일에 나라 몇 중에서 시간이야? 노동 시간이 거의 제일 긴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3명씩 산재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노동자들의 과로가 엄청납니다. 네. 과로로 죽고 자살하고. 노동 인력도 부족해가지고 네네.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죽자는 거죠. 뭐. 노동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물러설 데 없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반윤석열 투쟁에 노동자들만큼 지금 절박하게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를 설득해서 조직적으로 반윤석열 투쟁에 동참하도록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네. 화물연대 사람들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살 길이 열리겠어요? 아, 점점 너무, 더 수입은 떨어질 텐데. 너무 대안이 절망적이더라고요. 대안이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네네.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싸워야 실질적으로.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설득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조직적 동참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죠.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같이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재명 당대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치 보복이 계속 거세게 들어오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이후에 더 이상 개혁에 앞장선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국민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잖아요. 네. 마지막 희망으로 지금 두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 대표에 대한 그 기대와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지금 뭘 해야 되냐. 특히 이제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런 게 고민이더라고요. 여러 방면으로 싸우고 계시잖아요.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모함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이재명을 제끼면 다음번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주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쪽도. 안 떠올라요, 진짜. 그렇죠. 안 떠오르잖아요. 네. 그만한 이제 싸움꾼이 없고 그만한 어떤 거물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재명 감옥 보내고 문재인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민주당의 핵심들 좀 애들 다 추려가지고서 네. 약화시키고 이러면 자기네들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보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죠. 감옥에 가는 걸 무서워하면 꼭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면 감옥에 안 가게 되는, 즉 공격이 최선의 수비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뭐 지킨다고 해서 뭐 집 앞에 가서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촛불 항쟁을 더 과감하게 벌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동참을 끌어내고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고 하면서 정권이 함부로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었을 때 폭동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다. 큰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정치적 지지가 강하게 확보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을 왜 못 죽였겠습니까, 옛날에? 그니까요. 박정희가 죽이려고 죽이려고 맘먹으면은 납치했어요. 죽였지. 그렇죠. 네. 그 유명한 사건, 일본에서 사건이 납치해서 있잖아요. 바다에서 집어넣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미국이 못 죽이게 했을까요? 착해서 김대중을 거기서 죽여버리면 네. 항쟁이 나는 거. 항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4.19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린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한테 내란 걸고 뭐 네. 이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사형 선고했을 때 광주에서 들고나 싸웠단 말이에요. 총 들고. 이런 상황이 우려되면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때 광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형 집행됐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니까 함부로 못하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막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이재명을 강력하게 지지할 필요가 있고 또 역으로 이재명도 국민들의 그러한 강력한 지지를 끌어낼 정도로 존재감을 가지고 아주 전투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사는 방법이죠. 네. 이재명은 역시 다르네. 뭐 민주당은 다 이제 애들이 그지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주당이 싫어하겠지만 민주당은 쫙 맛이 가서 저것들은 영 그렇지만 이재명은 아니네. 이재명은 살려내야 돼. 이러면서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과 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가 요새 이제 민생 얘기를 많이 하고 민생 투어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걱정되는 거는 민주당에서 이 해명, 그러니까
요 대장동 사건에 지금 계속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가짜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된 또 해명을 주구장창하는 거. 저는 네.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해명해도 사실 해명이 되지 않아요. 그럼요. 계속 가짜 뉴스는 나올 거고. 네. 그럴수록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명하는 방법이 아니고 윤석열을 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야지 국민들의 이 단합이나 정말 무도한 저 정권에 우리가 저걸 끌어내리는데 집중하는데 더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실드 치는 거. 아,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네. 민주당에 지금. 그러니까 비전 제시를 지금 할 때죠.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런 시스템을 그쵸, 만들자. 그쵸. 네. 윤석열 끌어내고 기본사회로 가자. 이걸 자꾸 국민들한테 얘기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설렐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럼 좀 한번 다시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이재명 당대표도 지키고 싶어지는 거고. 그렇죠. 국민과 하나가 되고 결합되면서 네.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과 괴리되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반박하려고 하는 이게 뭐랄까요? 수세적이고. 네, 수세적인 네. 짜잘한 정치라고 해야 되나? 자꾸 네. 쫓아가는 거. 어. 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동훈한테 이렇게 오염됐나 봐. 아니 주변에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가 워낙 판을 많이 쳤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약간 불신의 눈이 아니, 있긴 근데요. 있더라고요.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도 안 바뀝니다. 네, 제가 맞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뭐 대통령 전에도 안 바뀌었고 지금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그랬던 사람들은 제 방송 보면 바뀌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스포츠에서도 막 이제 약팀이고 우리가 좀 싫어하는 나라였다 쳐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처음에 야유도 퍼붓고 그러는데 너무 처절하게 잘 싸워. 그러면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러게 스포츠 장면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처절한 정신력, 싸움의 의지, 이제 그게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한다면 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공격하면 막 도망가 숨고 네. 막 울고 그러면 그 누가 그걸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박수를 맞아요. 쳐주고 싶겠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런 약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강하고 힘있고 진짜로 해결할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그렇죠. 생겨요. 그래야 끌어내린 뒤에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그쵸. 지금 끌어내린 다음에 더 이상한 놈 될까 봐 네. 다들 걱정해서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퇴진 대- 이후에 대안이 있냐. 대안이 이런 없으니까. 거. 또 민주당이 잡아가지고 수박 정치하면 어떡해? 너무 걱정되죠. 예,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믿었다가 배신당하면 더 더 절망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그 난관을 뚫고 계속 살아있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난- 진짜 깔끔한 와. 사람이야. 이 정도 되면 난 진짜로 왜냐면 되게 작은 거에도 픽픽 쓰러지고 막 수세에 자기가 숨었던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 아, 정신력이. 우리도 이런 거잖아요. 뭐 아무리 우리 엄마가 많이 뭔가 잘못했어. 심지어 잘못했어도 맨날 죄송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날은 그래도 소리 한번 지르는 엄마가 아니 좋지. 어느 날은 맨날 지르고 어쩌다 한번 사과하면 되지. 그건 더 좋겠네요. 그건 어쨌든 매일 나를 거예요. 지켜주려면 네. 강한 엄마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냥 정신력도 대단한데 음. 이렇게 털었는데 정말 안 뭐 나와? 하나 안 나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검찰도 속이 터져 뒤집어질 것 같아. 잘 안 되니까. 아우, 뭐 정말. 털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털었는데도 이렇게 한 명을 못 넣고 기소조차부터 수사도 못하는 정도면 네. 사실상 나보다 깨끗하다는 거야. 맞아요. 어. 정말 깨끗하게 산 거예요. 아 그리고 뭐랄까 독하게 사신 거죠. 그렇죠. 절대 공격 안 당하지 걸리려고. 않으려고. 그 얘기 본인이 많이 했었죠. 네. 정말 이 대단한 바닥을 대단한 아니까. 분입니다. 이거는 꼭 잘 지켜서 네. 우리 국민들과 일치된 그런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잃지 말자. 퇴진 촛불의 특징이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 더 생겼다고 하는데요. 촛불 행동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회원가입도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된 동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거의 조직하는 없습니다. 거. 그래서 그러니까 손에 꼽을 수 있는 이런 게 없다고 해야 되나? 조직된 동력이 없다는 게.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가자 했을 때 이번 주 가는 몇 명 사람이 나온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가 있어야 이번 주 모임을 하면은 친목회 몇 명 오냐 예약을 그렇죠. 하는데 네. 이거가 조금 어려운 체크가 안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 얘기 듣고 속상했네. 경찰에 가서 이제 집회 신고할 때에도 그렇게 무시를 당한대요, 여러분. 전국집주대 한 30만 왔으니까 자 다음 이번 달 전국집은 30만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놔봐. 확실하냐고.
근데 민주노총이 30만 온다 그러면 해주고. 안 나는 거야. 그래 30만 여기까지 그래. 오니까. 그런다고 쳐. 보수에게는 해준다고 또. 보수들한테는 또 네. 500명, 1000명이 와도 전차선을 내주고 이런 뭐 그거는 당연히 이제 보수 단체들은 비호를 받기 때문에 네. 아주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경찰. 네, 이렇게 막 무시당한대요. 그런데 촛불에서 국민들께 제안드리는 것들을 모두 진행해 주시는데요. 후원, 서명운동 실천하기, 벽보 붙이기, 명함 나눠주기. 이게 꼭 퇴진 촛불만 그런 게 아니라 선거 기간에 밭갈이 하듯이 밭갈이 한다고 하는데 밭갈이 하듯이 국민 모두가 이 촛불의 주인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현상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아는 분 지인분도 톡 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혼자 이렇게 와서 했다면서 이렇게 앞에 네, 정령 네. 찍은 사진 보냈는데 이게 촛불에 참가하는 것도 대단하신데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서명운동 실천 벽보 붙이기 이게 뭐냐면 100만 범국민 선언을 받잖아요. 그 서명 용지를 집에 가는 길에 챙겨가세요. 네. 그 주변에 받아서 다음 주 촛불에 갖다 주세요. 와. 하면은 어떤 어르신이 막 20장씩 받아서 그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게 이거. 지금 회원들도 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이런 실천을 막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 보면서 이분들이 이 촛불의 주인뿐만 아니라 촛불 행동의 주인이기도 하고 뭔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네, 들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주인의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수준이 매우 높이 이제 올라와 있다. 단순하게 그냥 몸 하나 보태주는 그런 참가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제시만 해주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 이런 걸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주인의식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촛불에 참가하고 있는 핵심 세력들의 정치적 수준이나 주인의식은 정말 세계적입니다. 대단히 높아요. 문제는 이제 나머지 국민들을 어떻게 더 이제 끌어들여서 같이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저는 좀 조직화가 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렇죠. 일상적인 동네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촛불에서 뭐 예를 저희 관악구 사는데 촛불 참가하는 관악구 주민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 간 데가 그런 데예요. 그 4.16 세월호 때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뭐 일정한 장소에 촛불을 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상설화돼서 거의 조직화가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8년 동안. 네,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촛불을 같이 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교류도 하고 뭐 강의도 듣고 행사도 하고. 이 조직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유롭게 오늘 촛불 나왔다가 다음 주에 쉬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 내킬 때 하면 되지. 근데 왜 조직으로 꼭 다 뭉쳐야 된다 생각하시는지. 조직으로 뭉치면 딴 거 다 떠나서 일단 무력감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할 경우에는 어떤 때는 막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때는 한없이 힘이 없는 듯한 느낌. 그쵸. 혼자니까. 근데 조직이 있으면 그걸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 나 혼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항상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상설적인 조직이면 더 그렇겠죠. 그 속에서 이제 무력감을 일단 탈피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력감을 탈피할 수 있다면 당연히 목표가 커져요. 그러면 잘하면 끌어내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혼자인 사람들은 그걸 느끼기 힘들어요. 네. 어떻게 끌어내려 쟤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혼자 오신 분들은 너무 화가 나고 분통 터져서 나왔다. 이렇게 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퇴진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상설적인 조직이 되면 그런 게 이제 좋고 또 하나는 의식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 한국 사회에서 막 맹폭격을 받잖아요. 언론이 다 보수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순간 막 이제 생각도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너무 오버했나? 좀 쉴까? 이런 생각 들고 의식이 잘 유지가 안 돼요. 근데 모임이 있고 조직이 있으면 그거를 서로 교류하면서 거르고 계속 맞아. 촉진하고 필요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의식을 높이면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조직적으로 모이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 촛불행동 회원가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촛불행동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 저는 이런 주인의식이 엄청 높은 분들이 촛불 매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 4-5천 명은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서 자기가 할 몫을 찾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강고한 분들. 전 이분들이 촛불행동 회원만 딱 돼주시면은
못하게 없을 것 같은데요. 퇴진 이후에 또 네. 우리가 계속 그 촛불혁명의 과제들을 완수해 나가는데 이 조직적인 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꼭 촛불행동 회원가입 아직 안 하신 분들 해주시고 함께 촛불혁명을 완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열받긴 한데 촛불에는 안 나오는 분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잘못한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더 불붙으면 나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지난주 영상 댓글에도 있으시더라고요. 곧 나가겠다고. 근데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근데 행진할 때 저희 명동 이렇게 코스를 도는데 요즘에 겨울이어가지고 명동에 놀러 나오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 와글와글 해요. 그래서 행진하면서 자 윤석열 퇴진 바라시는 분들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사랑팔방에서 박수 쳐요. 근데 왜 촛불을 안 나오시죠? 저는 이 심리 이분들은 인내심이 높은 거냐 아니면 정말 때를 인내심이 기다리는 높은 거냐? 진정한 기회주의자인 겁니다. 역사에 딱 그 한 페이지 작성할 때 발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의 마음으로는 통일이 됐어요. 뭐냐?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걸로는 통일됐어요. 네. 8천만이 통일됐죠. 왜냐하면 보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좋은지, 왜 괜찮다고 네, 그거 하는지. 보수도 통일된 거예요. 이제 무의식 차원에선. 네. 인간 자체는 싫은 거죠. 뭐 할 수 없이 지지하거나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통일이 돼 있지만 좀 분류하자면 적극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은 있지만 행동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관망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중에서 그 다음에 아예 이제 행동이나 이런 거 자체를 좀 꺼려하는 이제 아주 소극적인 쪽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분노한다고 해서 다 행동에 나서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항상 보면 그렇죠. 사회운동이라는 게. 다양한 이런 선 위에 네, 그런 존재하고 층이 있는데, 쫙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대를 통해서 희망을 제시할 때 이제 사실은 이게 확 퍼지거든요. 맞아요. 지금 연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박수 쳐주는 것도 연대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연대감들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상설적이지 않다 이런 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지금 촛불 집회가 열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상설적인 조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대는 중요한데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게 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죄를 끌어내리면 이 사람을 시키면 되겠네. 저 이 시스템을 파괴하면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되겠네.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보통 옛날로 치면 이제 뭐 구호라든가 목표죠. 목표. 예, 네. 뭐 이제 신분제 타도, 뭐 이제 뭐 토지 개혁, 뭐 또 농지 개혁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싸워서 결국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만 있냐면 윤석열 끌어내리는 것만 보이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지? 내가 대통령 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희망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지금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촛불 행동을 비롯해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는 쪽에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 네. 그 연구를 통해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겠네요. 뭘 하겠다. 윤석열을 끌어낸 다음에 이거 하려고 그런다. 뭐 윤석열 끌어내리고 기본사회로 가겠다. 윤석열 끌어내리고 뭐 거국적인 범국민 연립정부를 세우겠다. 뭐 등등으로 희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런 정도의 개혁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정도를 제시해야 그걸 가지고 뿌려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퇴진만 자꾸 있을 게 아니라 이 윤석열을 몰아내고 이걸 우리가 해내겠다. 했을 때 국민들이 그래 그럼 좋네 멋있네 그거 플러스해서 이제 될 것 같은 분위기 네. 진짜로 저희들이 힘이 있어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음은 있지만 행동을 주저했던 사람 관망했던 사람까지는 다 참여하게 되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내가 노력하려는 힘, 그러니까 더 참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 유지하는 힘이 결국에는 목표하고 방향성이라고 해서 목표를 네. 꼭 설정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목표를 정할 때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무언가를 빼고 없애는 게 아니라 생기고 발전하는 쪽에 목표를 세워라. 이게 훨씬 그렇죠. 사람을 더 동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끌어내렸죠. 근데 이게 최종 목표가 되기에는 동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보여지는 청사진 어떤 게 더 바뀌고 뭘 하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네, 거다 맞아요. 이게 어떤 게 나오죠. 진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목표가 좀 세워져야 될 것 같고 그 역할을 민주당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탄부들 네. 매몰됐다 얼마 전에 구조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매몰됐는데 언제 힘이 나냐, 언제 투지가 딱 그러냐.
구조하고 있다는 소리 것이 들리고. 느꼈을 때 맞아. 밖에서 작업하는 소리 있죠. 땡땡땡 그걸 쳐줘 그래서 네. 그 소리가 들리면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희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 처지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구나 뭐 이런 것까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동에 나서기 좀 힘듭니다. 네. 근데 현재는 희망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주가 돼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것의 범위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것으로 시작했지만 가는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지면 훨씬 힘이 날 것 같아요. 네네네. 야, 이걸 확장시키려면은 네. 정치인들 다 참가해야겠는데요. 당연하죠. 맞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네. 노동자, 농민 네, 왔을 모두. 때 이게 모든 게 다 바뀌겠구나. 이 딱 그 그렇죠. 어떤 느낌이 왔을 때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촛불 행동과 윤석열 퇴진의 이해를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을 다 연합해서 네. 그 사람들이 목표를 제시하고 윤석열 퇴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10개 목표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국민들한테 제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연대해서 다 싸우는 거죠. 민주노총이고 뭐 다 들어와서. 그런 정도가 돼야 이제 아마 그 관망하던 사람들조차 이건 되겠네. 그리고 그거 되면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네 해서 참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촛불 행동이 해야 될 일들이 많겠네요. 네.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퇴진이 정말 가능하냐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스스로 내려오게 하려면 전 국민의 항쟁이 필요하겠죠. 저는 한 100만 촛불이 4주 연속만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 촛불로 모여주시고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촛불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행동에서는 희망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한 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 이후의 세상까지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 CHUNGNAMI0000gmail.com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 꼭꼭.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